자, 이번 시간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공원의 등장의 역사적 배경들, 어떻게 발전하고 개선됐는가 살펴볼 겁니다. 자, 현대공원의 효시는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는 1857년에 만들어지기 이전의 당시, 그러니까 우리 뉴욕의 맨하튼이 조성될 당시에 격자형 가로망으로 구성되면서 공원 녹지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을 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원이 필요하게 됐고, 중앙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들게 되는 기본적인 사례로서 도시공원이 필요하다. 그것이 인식이 되고, 그에 따라서 진행된 과정이죠. 그래서 1857년 뉴욕시의회가 공원 설치를 의결하고 1778년에 부지를 매수를 했습니다. 공원 설계안은 옴스테드와 복스의 협동 설계 계획안이 당첨됐고, 우리 전국식 자연양식이 당선되면서 계획적인 대규모 공원 843에이커가 조성되었다고 하네요. 저 843에이커, 그러니까 에이커라는 단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위는 아닐 텐데, 헥타르 단위로 변환한다면 0.4헥타르 정도 될 겁니다. 0.4헥타르 정도 되는데, 1에이커의 기준이라는 것은 농부 한 명이 하루에 경작할 수 있는 땅의 범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좀 단위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를 판단했을 때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우리 인치라는 단위가 있을 거예요. 인치라는 단위 같은 경우 사람의 엄지의 하나의 마디의 길이죠. 한 3.3cm 정도 되는데, 엄지의 마디를 가지고 인치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 피트라는 단위도 있죠. 피트라는 단위는 우리 팔뚝의 길이, 그래서 한 30m 좀 안 돼, 30cm가 좀 안 되는 그런 공간으로 설정이 될 것 같고요. 또 야드라는 단위가 있었죠. 야드는 일반 사람의 보폭, 그래서 한 1m 내외로 해서 들어온 게 야드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만들 때나 공간을 설계할 때 인치, 피트, 야드를 쓰는 것은, 우리 방 같은 공간, 좀 소규모의 공간은 인치로 재죠. 몇 인치. 그리고 집과 같은 거는 이제 높이와 같은 것은 피트로 공간을 잡고, 거리는 사람의 보폭이다 보니까 야드로 계산을 하고, 에이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사람의 농부가 경작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이다. 그리고 리터 있죠, 리터의 단위, 1리터의 단위는 한 사람이 하루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치수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플래닝 할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되겠죠. 자, 이러한 센트럴파크의 공원은 미국 근대 공원에 커다란 파급력을 미쳤고, 캔자스 시티를 비롯해서 시카고 5대 공원 등을 출현시키고 조경학의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자, 과거까지는 조경이라는 거 별도로 신경 쓸 게 없었죠. 그냥 정원사가 좀 나무 깎아주는 정도? 나무들은 알아서 잘 자라니까. 근데 도시 속의 공원이라는 것의 녹지대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조경학이 발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공원의 개통화, 즉 파크 시스템으로 통해서 공원, 운동장 등의 적정 분포의 필요성이 대두되더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원은 군데군데 다 분포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1894년 캐슬러가 캔자스 시티에 325.45에이커의 공원을 9.85마일의 도시공원으로 연결했다. 그러니까 커다란 공원 속에 이제 도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한라산 같은 거 가다 보면요, 산자락에 우리 산악도로가 있죠. 대관령을 가든 설악산을 가든 산이 있고 도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산이라는 공간에 도로가 굳이 안 갔겠죠. 그냥 도시와 도시 이렇게 있었는데, 공원 자체를 관통하게 되는 파크웨이를 만들어서 커다란 스플림을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등장을 한다. 자, 1915년 다시 이제 3000에이커의 공원을 100마일의 공원도로로 연결을 했고요. 1882년 보스턴시를 중심으로 광역 공원 체계가 형성된다. 그래서 공원 또한 이제 시 전체를 봐야 되는 하나의 조그만 사이트 플랜이 아니라 전반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광역적인 분포를 하게 되는 게 보스턴에서 시작이 됐고요. 뉴저지주에서는 이제 엑서스 카운티 파크 시스템이다 해서 도시를 중심으로 인접한 도시와 촌락까지 도시공원구역을 설정해서 이를 공원도로로 연결하는 대구역 공원체계가 확립되더라. 그러니까 공원이라는 공간을 크게 묶어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 공원은 정말 필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점점 확대되고 커지고 있는 개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광역권 공원 같은 경우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도 광역권 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다음 시간쯤에 다시 한번 나올 텐데 공원의 세분들을 보면 우리나라 법령에는 근린공원과 주제공원은 아니고 근린공원은 생활권 공원과 도보권 그리고 도시지역권 그리고 광역권 근린공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광역권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100헥타르 이상, 도시지역은 10헥타르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도시와 촌락을 연결했다. 어마어마한 땅이죠. 이런 땅에는 광역권 공원을 지정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서 이런 것을 토대로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서도 나온다. 자, 다음 독일을 한번 볼게요. 독일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공원을 좀 더 세분해서 플래닝을 했는데 슈타트발트. 자, 슈타트발트라고 해서 도시림이라고 합니다. 도시림이 뭐냐? 도시 이외에 많은 인공을 갖고 있지 않은 자연 상태의 수림이다. 그냥 도로만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던 한라산 같은 것도 보면 한라산의 산악도로, 천백도로라는 도로를 제외하고는 그 주변에 도로가 없죠. 우리 남산도 보면 남산 올라가는 길에 뭐 돈가스집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거 이외에는 거의 건물이 없이 그냥 도로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도시림이라는 거죠. 숲을 속에 있는 도시 속에 있는 숲을. 자, 슈타트파크. 자, 슈타트 이제 도시 내 공원이다. 도시 내 도시공원, 소밀한 식목이나 나무, 조그만 나무나 적은 인공시설, 그리고 잔디, 인공호수, 벤치 등이 조성돼서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근린공원과 같은 거죠. 나무 심어 있고 잔디 깔려 있고 벤치 있어서 그냥 강아지 데리고 산책할 수 있는 공원 정도. 그런 게 슈타트파르크라고 하는 공원이 있었다. 자, 슈타트가르덴. 도시 정원으로서 면적은 수백만 평이다. 면적이 상당히 크네요. 각 도시의 중앙공원으로서 인위적 시설이 많았다. 자, 중앙공원이죠, 중앙공원. 우리 도시계획 플래닝상 도보권 근린공원이라는 게 있죠. 도보권 근린공원. 하나의 지역 사이트에서, 하나의 도시공간에서 중심이 되는 공원들. 그래서 우리 일산에 가면 중앙호수공원 있잖아요. 그와 같은 인위적인 공간이고 상당히 넓은 면적인 거고. 그래서 슈타트가르텐과 같은 좀 큰 공원도 개념이 있었다. 자, 그럼 플라츠 볼게요. 플라츠는 지극한 광장이다 해서 가로변이나 교차점 등 수백 평의 크기로 입지하면서 나무, 화단, 분수, 기념상, 벤치 정도가 들어온다. 어떤 거예요? 소공원 생각하면 되겠죠. 소공원. 우리 도시지역 내에서, 도심 내에서 조그만 공원에 벤치 갖다 놓고 조각상 갖다 놓고 어떤 데 물도 흐를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독일에서 먼저 뭐 플라츠니, 스타트가르텐이니 뭐 슈타트 발드, 뭐 파크 등등 해서 공원을 나눠 놓고 이런 것을 계승 발전해서 우리나라 공원법이 들어온 거죠. 미국에 있었던 광역도시계획도 들어온 거고. 그래서 공원이 어떻게 발전하고 역사적으로 계승했는가 그 내용을 알아둔다면 우리나라 공원을 이해하는데 보다 쉽겠죠. 자, 자연공원. 자연경관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 도시 외의 공원이다. 그래서 1820년 뉴욕에서 에더란덱 지역의 천연상태 보존을 위해 법률 공포가 표시가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환경 보전 지역과 같은 그런 공간이 됐을 텐데 대규모의 공원을 지적하는 거죠. 그럼 어떤 거예요? 자연경관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거예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이런 거잖아요. 설악산 국립공원, 무슨 뭐 강원도 도립공원 이와 같은 식으로 1865년 캘리포니아주가 요네미티 계곡과 마리포사의 거대 수림지역을 주립공원으로 지정했다. 후에 국립공원으로 바뀌었다. 주립이라는 건 뭐예요? 지방자치단체고 국립공원은 주정부에서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원 하면 우리 도시계획에서 얘기하는 이제 근린공원도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아는 도립공원이든 국립공원이든 그와 같은 식으로. 그래서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공원은. 도시공원은 뭐예요? 도시 내에서 컨트롤하고 플레잉하는 슈타트바르트와 같은 스타크 가르덴과 같은 뭔가 도시 내에 있던 공원도 필요하고 도시공원도 필요하고 도시 외적의 공간들 도시 지역이 아닌 공간에 있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같은 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 자, 국립공원은 1872년
면적 87헥타르의 옐로스톤이 효시다. 자, 국립공원. 기본적으로 옐로스톤 많이 들어봤죠? 미국의 그냥 황하 벌판 같은 거에 뭐. 그렇죠? 옐로스톤 효시고 1890년대 레이너 국립공원, 레이크 국립공원 등이 지정되면서 현재 미 연방정부가 29개 국립공원을 관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미국 얘기가 나오는데 공원의 효시는 미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센트럴파크부터 시작해서 센트럴파크가 도시공원의 효시가 되는 것이고 국립공원, 즉 자연공원의 효시는 옐로스톤이 효시가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원을 구분할 때 크게 정리해보면 두 가지 되잖아요. 도시공원이 있고 자연공원이 있다. 도시공원은 어떤 거예요? 도시 내에 있는 공원이다. 도시 내에 있는 공원 같은 경우 독일의 예를 들어가서 슈타트바르크나 스타트월드나 뭐 스타트가르덴이나 플라츠와 같은 구분을 해보는 거고 도시 그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도시 외적인 공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 자, 캐나다 같은 경우 1885년 로키 산맥을 중심으로 제스퍼 국립공원 등을 선정해서 많은 자연공원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해외 사례가 나왔네요. 자, 아프리카에서는 미개발 지역의 야생동물의 보호를 도모하는 국립공원이 발달했다. 그래서 우리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퀴즈 타면 신비의 세계 막 이런 거 한번 보다 보면은 아프리카의 무슨 사바나 평원과 그런 거 나오고 막 그쪽에 국립공원이 지정돼 있다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이제 평원과 초원지를 활용해서 국립공원이 많이 발달을 했고요. 유럽은 소규모의 자연공원 위주가 될 것이며 이 중 스위스는 알프스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앵기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다라고도 하네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공원을 지정한다기보다는 마을에 있는 정원 같은 경우 우리 런던에서 영국 그 전 시간에만 스퀘어에 대한 얘기 한번 했잖아요. 스퀘어. 집집마다 마을마다 조금씩 공원을 갖고 있는 그런 스퀘어의 개념이 좀 더 계승 발전을 하더라. 자, 그럼 다음은 이제 한국의 공원에 대해서 한번 보죠. 한국. 자, 근세까지는 공원이 전무했다. 근세가 우리 개항기 이전이죠. 개항기 이전까지는 공원은 우리나라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굳이 마을에 공원 같은 게 있을 게 뭐 있어요. 마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 자연이고 산인데 별도의 공원이라는 것이 필요하지가 않았죠. 자, 1897년 서울의 면적 18,091, 약 2헥타르 정도 되는 면적의 탑골공원이 만들어집니다. 탑골공원, 우리 종로 3가 쪽이죠. 종로 3가 쪽에 가면 탑골공원 가보실 수 있겠죠. 탑골공원이 최초의 공원으로 만들어지고 1888년 인천시에 만국공원이 들어온다. 자, 만국공원 우리 자유공원으로 개칭했다고 하는데요. 그 과거 지금 없어졌을 거예요. 그 메가더 장군상이 있었던 공원이죠. 그래서 만국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 계양의 상징도 되어 있고 그 인천 내항 일대 뭐 그쪽에 뭐 차이나타운이라든지 먹거리도 상당히 풍성하고 인천 내항이라는 그런 특징도 있고 그런 것을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만국공원 한번 올라가 보시면 여러분이 그 정말 근세, 딱 요게 근세잖아요. 우리 개항기쯤의 시대상이 그쪽에 다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차이나타운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근대적인 건축물은 어디에 어떻게 들어와 있고 그래서 만국공원, 즉 자유공원도 상당히 역사가 깊은 공원이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1996년 고종황제가 한성공원을 설치했다. 그래서 1897년 외성대 공원으로 바꿨다. 자, 한성공원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면요. 남산공원이에요, 남산공원. 이제 좀 뒷파트에 한번 나올 텐데, 고종황제가 설치한 한성공원은 남산공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10년 난산 서북부 일대에 30만 평을 개발했고 1930년 외성대공원과 한양공원을 통합해서 남산공원으로 만들었다. 자, 아까 고종황제가 얘기했죠. 고종황제가 만들었던 외성대. 그러니까 남산공원이 좀 일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한양공원과 섞어서 남산공원을 개칭하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죠. 남산공원이라는 거. 자, 남산공원 밑에 이제 들어있는 1919년 장충공원도 개원했대요. 장충공원을 개원해서 초원단을 설치했고 장충단으로도 바뀌어졌다. 자, 1920년대 사직공원도 개원을 합니다. 사직공원 같은 경우 우리 동묘사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측에는 이제 그 종묘가 있고요. 그 경복궁 서측에는 사직단, 그 제를 지내는 공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뭐 대하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옷 입고 막 제사하고 관원제례 뭐 이런 거 하는 거, 종묘제례하기니 뭐 이거 좀 많이 하는 것들. 그래서 뭐 서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소풍으로도 한번 가죠. 김밥 싸들고 가는 것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여러분이 사직공원인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은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김밥을 먹었던 곳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울의, 우리나라의 공원이더라. 자, 1934년 삼천공원이 개원한다. 삼천공원. 삼천공원은 지금 우리 북촌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간 삼청동 위에 있죠. 삼청동에서 이어져서 삼천공원에서 출발해서 이제 서울 성곽 투어, 북악산 코스로 들어오게 되는 뭐 공원이 될 텐데, 아마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공원이다, 뭐 이렇게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삼천공원 한번 가보시면서 북악산 서울 성곽 투어 한번 또 해보시면, 가끔 TV에서도 한번 예전에 한번 나왔었죠. 1박 2일 해서 뭐 김신조 침투로 해가지고 나무 맞은 소나무 있고, 그러니까 총 맞은 소나무죠. 총 맞은 소나무가 이게 있고, 가끔 운 좋으면 이제 뭐 고라니라고 하죠. 고라니도 좀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천공원 쪽도 한번 투어를 해보시면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다 펼쳐지고 맑은 공기 맞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 1960년대까지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공원 면적으로는 책정되었을 뿐 시설공원의 면적은 진전이 없었다. 그러니까 60년대 이제 우리가 전후 세대죠. 전후하면서 플래닝을 하잖아요. 뭐 국가 경제 발전이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만 잡아놨고 뭐 별도의 공원을 만들진 않았다는 거죠. 공원법의 제정으로 1967년 국립공원이 지정됐고요. 자, 국립공원, 이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을 나눴을 때 국립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1967년 공원법을 제정시켜서 80년대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으로 독립하고 분리시켰다. 그러니까 공원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시공원이 있고 자연공원이 있잖아요. 도시공원, 도시 내에서 컨트롤하는 공원이고, 자연공원, 도시 외적인 공원을 이야기하겠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공원이라는 것들, 아마 제가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마 서울시의 공원의 분포 같은 걸 한번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네. 아마 서울이 뭐 파리라든지 런던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여타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는 도시 면적 대비 공원 녹지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은데 실질적으로 근접해 있는 공원들, 즉 우리가 쉽게 공원을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 기억에는 공원 하나 기점으로 반경 500m 이내에 얼만큼 분포도가 나오는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냥 서울이 약간 외곽이 다 분지고 인왕산, 북한산, 무슨 남산에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도심 내에는 이제 공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죠. 그래서 아마 요번 시장이 그런 것도 한번 했었어요. 서울 시내에 500m 이상의 공원 배치하겠다. 근처에 있는 공원 만들겠다. 근데 이게 지금 추진이 얼마큼 되고 있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은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공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집 근처에 있어주면 좋겠죠. 뭐 잠깐 슈퍼를 간다고 하더라도 슈퍼 갔다가 바로 집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슈퍼 한번 가서 갔다 오는 길에 공원에 잠깐 쉴 수도 있는 거고, 강아지 데리고 산책할 수도 있는 거고, 분명히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휴식의 공간으로 꼭 필요한 게 공원이죠. 이렇게 우리나라 공원도 좀 봤고요. 자, 다음은 도시공원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봤던 이제 공원들을 봤고요. 공원들을 어떻게 기준할 것인가. 도시공원의 일반적 기준. 도시공원은 당해 공원이 갖는 성격과 기능에 따라서 설치해야 하며, 각 도시공원의 성격에 따른 주요 이용 대상을 파악하고 주변 지역의 공원의 성격을 고려해서 설치하자. 자, 무슨 말이에요? 공원별로 세분하고 그 세분된 공원의 기능에 맞게끔, 성격과 기능에 맞게끔 들어오자는 거죠. 자, 우리나라 공원들 보면은 아까 이제 외국의 사례에서 무슨 파르크, 스타트 파르크 해가지고 도시공원도 있었고, 플라츠도 해서 소공원도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뀌면 도시공원이든 소공원이든 분명히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에 맞게끔 공원을 설치해야 되고, 자, 공원의 적정 배치 기준. 자, 최적합치. 간선도로 혹은 이면도로변에 접하거나 도로로부터 접근성이 좋은 곳이겠죠. 주변 주민들이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토지다. 즉 차량 통행이든
도보의 통행이든 통행이 가능해야 되고, 주변에 공원 시설이 없고 인구 밀집 지역으로서 조성 효과가 높은 지역. 아무래도 주변에 공원이 없다가 생기면 사람들 많이 찾겠죠. 옆에 있는데 굳이 하나 새로 만든다고 해서 찾아갈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공원의 역할과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개념이 될 수 있냐면 좀 딴쪽으로 빠질 수 있는데, 강릉에 같은 경우였을 거예요. 강릉에 이렇게 도로,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쌍둥이 공원을 만들었어요, 공원을. 쌍둥이 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한쪽 공원은 사람들이 막 모여요. 공원이 가까이 근처에 있는데, 근데 한쪽 공원 사람이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공원 활성화되고 더 좋아지는데, 이쪽 공원은 점점 안 좋아지고 나대지가 되고, 나중에는 조금 이제 불량 학생들이 모이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경과 그 주변 여건을 고려하라는 거죠. 괜히 두 개 만들었다가 그 이용자가 한쪽으로 편중됐을 때 쇠퇴하는 경우도 발생하니까. 나대지로서 공원 시설화가 가능한 토지가 필요하다. 즉 나대지 아무것도 없는 곳이어야 공원 등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 자, 준적합지. 세도로에 접하고 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토지다. 그러니까 좀 조그만 도로에 접했고 차량도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주변에 놀이터, 근린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주변에 인구 밀도가 낮은 토지 등이 적합할 거다. 자, 부적합지. 지작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타 용도로 이미 점유되어 있는 토지다. 기본적으로 시설이 들어와 있으면 공원 만들기 힘들다는 거죠.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일반의 접근이 불가능한 토지. 맹지와 같은 공간이죠. 맹지에 공원 만들면 우리가 공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걸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차량의 접근이 용이해야 그 주변 일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급경사지나 절개지 등으로 공원 조성이 불가능한 토지는 부적합지로 볼 수 있겠다. 더 공원을 어느 곳에 입지할 것인가에 봤고요. 자, 공원의 면적을 어떻게 한번 확보할 것인가? 자, 근거 우리나라 법령에 의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본다면 도시지역 내 같은 경우 도시지역 거주 인구의 1인당 6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1인당 6제곱미터 정도의 공원 면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면적 내에서는 해당 지역 안에 3제곱미터당의 녹지면적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원의 면적 기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1915년 베를린 도시계획 바그너 공원국장이 시도했대요. 그래서 바그너 계수라는 이론이 표시가 됐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독일 얘기 잠깐 나왔죠. 그러니까 공원이 이런 수치화시키고 계량화시키고 분류화시키고 이런 것들은 이제 독일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생활권도 보면은 1중심이고 월중심이고 해서 공간을 나눴던 그런 것도 독일이었고, 그래서 바그너 계수를 많이 활용하는데 1인당 소유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6제곱미터, 3제곱미터가 나오죠. 도시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대상지 면적의 3%냐 5%냐. 우리 여러분들 나중에 그 법령, 택지개발 사업을 하든 도시개발 사업을 하든 개별적인 사업을 할 때도 1인당 면적이든 전체 부지 면적의 퍼센테이지든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공원 녹지 면적을 산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시작은 바그너 계수가 시작이 됐다는 거고요. 1인당 소유 면적은 도시계획구역 내 거주당 1인당 6제곱미터 이상을 설치를 하고, 도시면적 비율은 공원 소유량은 이용자 수 곱하기 이용률 곱하기 1인당 활동 면적의 유효 면적률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간들을 전체 면적에 따라서 배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치수들은 우선 바그너가 얘기한 바그너 계수를 활용해서 부지면적, 1인당 부지면적 또는 전체 면적 대비 면적 산출로 공원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기본적인 개념 원리도 쭉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우리나라 도시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공원이 어떻게 세분되고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여러분 전 시간에는 이제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의 차이점이나 전반적인 얘기를 좀 살펴봤죠. 다음 시간은 우리나라 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분류, 그리고 그 기능에 따른 세분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